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E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도 왔습니다. 우리 홍익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월가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저희의 월가 위기사항들로 저희를 잘 이끌어 주실 홍익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막 이야기가 달아오르고 있었는데 딱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 따로 좀 편성을 해서 집중도를 가지고 보아야 할 것 같아서, 사실은 2008년도 우리가 그 100년 만에 왔던 대공황, 사실 잘 안 막았으면 100년 만에 대공황이 맞았죠. 그리고 이번 현재의 코로나 사태에서 어려운 부분들도 2008년도의 상처가 완벽하게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의 상처가 훨씬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대공황과 같은 급이라고 말해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말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강렬한 게 단순히 부동산 대출이 많았고 부동산 대출을 너무 많이 늘려서 문제였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바로 그 핵심적인 그런 큰 문제를 일으킨 데는 파생 상품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네. 사실은 서브프라임 사태라고 하지만 부동산 실물 가격은 그게 떨어져 봤자 사실은 커버 가능한 금액이에요. 근데 그렇게 증폭돼서 신용 위기와 금융 위기를 불러온 원인은 바로 파생 상품에 있어요. 네. 저번 시간에 이제 CDO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 당시 은행들 투자 수요 중에서 최우량 등급인 AAA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시장에 AAA 채권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많다 보니까 파생 상품 설계자들이 AAA를 만들어냅니다. 확률적으로 뭐 회사 채권, 그 주택담보채권이건 이런 걸 몇천 개, 몇만 개 모은 다음에 그 중에서 이거를 다시 소팅을 해서 분류한 다음에 확률적으로 이 윗등급에서는 사실은 부도가 나고 할 확률이 거의 없다. 최우량 등급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AAA 뭐 이렇게 나눈 다음에 AAA 등급의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투자은행이건 상업은행이건 헤지펀드건 그렇게 갈구하던 AAA의 상품이 생긴 거야, 시장에. 그래서 이제 그 CDO 쪽에 몰리는데, 문제는 CDO를 만들면서 또 금융의 천재인 JP모간의 그 당시 25살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여성 연구원이죠. 네. 그 친구가 CDS라는 상품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에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죠. 그러니까 만약 CDO가 사고 터지지 않겠지만 사고가 터지면은 우리가 보험으로 커버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 보험료, 그 프리미엄만 내라. 그러면 그 보험료를 내고 만약에 여기서 부도가 나면은 그 원금을 다 보증해 주겠다니까 은행으로서는 이제 이거보다 더 반가울 게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집값이 막 올라가서 이 모기지증권이 사실은 부도 날 일이 없는데도 이제는 보험료만 내면은 만약에 부도가 나더라도 이제 이걸 다 책임져 준다니까는 완전한 꽃놀이 패죠. CDO하고 CDS가 이제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게다가 CDS는 CDO를 보험 들어주는 게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게 투기 수단으로 이제 증폭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뭐 이런 걸 보험해 주는 거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망할 확률이 얼마나 되지? 해가지고 그러한 거 없이도 CDS만 가지고 이걸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CDS만 거래가 따로 떨어져서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양이 팔렸냐면 그 당시 전 세계 GDP보다도 더 많은 거래장액, 자그마치 62조 달러.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지금 와서 돌아봐도.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수지. 그 당시에는 그게 잘하는 짓이야. 그리고 CDS가 나온 후에 이제 금융 시대가 다 바뀌었다고 생각했어. 앞으로는 경기 침체나 불경기나 공황 같은 건 이제 안 와. 올 수가 없어. 우리가 완벽하게 이걸 다 금융 기법으로 막아낼 수 있어. 라고 평가될 정도였었어요. 부도도 막아주니까. 부도 터져봐. 여기서 돈 받으니까 다 쌤쌤이 돼. 그러니까 은행으로서는 정말 안심하고 이제 묻지마 투자를 맡겨주는 거야. 이제 부도나 파산 염려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보험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파생 상품이 정말 트리거가 돼서 2008년도 신용 위기가 위기. 터졌는데 우선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현존하는 CLO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엔 시드에서 문제가 터져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는데 지금은 이제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은 부동산에서 문제가 터졌다면 앞으로 문제가 터진다면은 기업 부채에서 터질 가능성이 커요. 근데 기업 부채에 네. CLO라는 파생 상품이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CDO라는 파생 상품하고 모양이 똑같다. 거의 같은 유형의 상품이야. 단지 CDO는 주로 주택 그 대출 채권을 기반으로 한 반면에 이거는 기업 부채를 기반으로 한 건데 근데 기업 부채가 이게 등급이 그 투자 부적격 업체 회사채들 네. 그러니까 BB 등급 이하의 것들을 모아서 그런 걸 한 200조 정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든 게 지금 CLO예요. 200조요? 200개 정도 200 이제 정도? 그 아, 회사채를 네네. 이렇게 모아가지고 풀링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위험하냐면 지금처럼 금리가 낮아서 회사채가 비교적 그 위험이 디폴트 위험이 없죠. 사실 이자 낼 게 없으니까. 은폐되어 있을 적에는 이게 바깥으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앞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될 시기, 인플레이션이 온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는 회사채 금리가 같이 올라가고 회사채 금리가 같이 올라가면 회사채 부도율이 커지면서 특히 이 투자 부적격 업체들의 그 부도율이 커지면 CLO에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어요. 이게 대출 채권 담보부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연준으로서는 미국 정부로서는 가장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은 올해 그 2020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위험의 순간이 어떤 거였냐면 특별히 에너지 관련 주식들의 그 채권 금리의 폭등이었습니다. 폭등하면서 20% 넘게까지 2000bp가 넘게 폭등을 하면서 이제 싸그리 다 그 한계 기업들이 망하면서 도미노로 다 치겠구나 라는 우려감. 그래서 사실은 연준이 풀고 또 풀었는데도 계속 시장이 빠졌거든요. 그걸로는 안 돼. 그걸로 시장의 분위기가 그걸로는 안 돼. 나 그걸로는 배고파. 계속 배고파. 난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턴을 했냐면 기업 채권을 사주겠다. 딱 그 순간부터 정말 그림처럼 그 다음부터 쫙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이제 위기가 끝났구나. 저희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위기가 끝났구나 할 정도로 한계 기업들로 인해서 도미노식 도산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컸던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때 제롬 파월이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투자 적격이 없다가 투자 부적격 업체로 빠진 정크본드는 네. 그것까지 사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이 확 반전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랬죠. 안 그러면 이번에 사실은 거의 대공황 또 올 뻔했죠. 네. 저희는 그때 이거 안 막으면 대공황 또 오겠네. 뭐 이런 느낌 많이 들었었군요. 그러니까 트리플 A가 왜 중요하냐면 생각보다 그 헤지펀드건 투자은행이건 상업은행이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장에 트리플 A가 적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생 상품도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게 국가적으로도 확연히 지금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채가 사실은 트리플 A로 대접받는 네. 국채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채만큼 그 신용도가 높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굉장히 모범생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옛날서부터 세금 걷는 만큼 쓴다라는 아주 심플한 정책으로 밀고 가서 국채 발행을 별로 안 했어요. 이건 정권에 상관없이 계속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OECD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G20 중에서 가장 그 재정 건전성이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안 하니까 국채가 나오면 이게 인기 있는 종목이 돼서 이제 외국인 투자나 이런 데서 먼저 사고 남은 것들은 우리 연기금이 싹 쓸어가. 그거는 중앙은행이 가져갈 물량이 없어. 미국은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갖고 가니까 중앙은행이 갖고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갖고 갈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공개시장 그 조작을 하려도 다른 나라는 국채를 팔거나 사면서 그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중앙은행이 우리나라 국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탄생한 게 통화안정 채권이야. 통화채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건 국채가 없으니까는 은행이 채권을 만들어서 그걸 사고 팔매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중국은 트리플 A 등급의 국채가 회사채 3분의 1이 트리플 A 국채야. 그래서 그쪽은 트리플 A가 부도가 펑펑 나. 요새 계속 나잖아. 그래서 중국 시장은 믿을 수 없는 시장이라고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는 게
저기 있는 트리플 A는 트리플 A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 미국 시장에서는 트리플 A가 귀하고 우리 한국 시장에는 더 귀해. 반면에 중국 시장은 아주 흔한 게 트리플 A예요. 그러한 그 양태가 그 나라의 어떤 투자 여건이나 그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게 확연히 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매도하잖아요. 팔 때에도 우리나라 채권은 계속 사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 채권 좋아해요. 네, 안전성이 높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제 CDO가 탄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CDO 같은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심지어는 탄생해서는 안 될 파생 상품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물 채권이나 이런 데서 이제 워낙 우량 채권들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제 파생 상품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만들어진 배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의 증권화가 시작되면서 시중에 이제 대출 금액이라거나 투자 금액은 이제 굉장히 늘어나는 거야. 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은 풍부히 갖고 있는데 특별히 띄지 않을 만한 대출이나 그 위험 리스크가 적은 그 초우량 상품들이 적으니까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을 대출이나 투자를 못하고 이거를 중앙은행의 초과진불 준비금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그냥 집어넣는 거야. 아깝지. 지금도 미국에서는 그 상업은행들의 초과진불 준비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거의 한 3조 달러 이상을 그들이 갖고 있어. 그거를 대출이나 투자에 활용 못하고 초과지불 준비금 이자가 지금 0.1%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그게 안전하다고 그렇게 올려놓는. 시중에서 믿을 만한 그 투자 상품이나 트리플 A 물건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 텐데 그만큼 시중에는 우량 투자 대상들이 적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파생 상품이 등장을 합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이게 발명이 되는 거예요. 화장을 예쁘게 해서 정말 예뻐 보이게 만든 상품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속은 골맞을지라도. 그리고 실제로 이 공학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설계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에 큰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은 이게 생각보다는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경제에 이제 큰 변수가 온 거지. 연준이 그렇게 빨리 금리를 막 인상할 줄은 몰랐던 거지. 우리 투자자들도 지금 미국 연준이 2023년 말 심하면 2023년까지 제로 금리 가겠다고 공언은 했지만 사실은 모르는 일이에요. 중간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거나 뭔가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시기에 그렇게 계단식으로 막 올리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 신호입니다. CDS를 그 브라이드 마스터스라는 영국 캠브리지 출신의 금융수재가 CDS를 만들고 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큰 성공을 거뒀냐면 이 친구가 28살에 상무로 승진해. 그리고 이 CDS는 역사상 최고의 파생상품이라는 극찬을 받아요. 사실 모양상 너무 좋죠. 남이 망하는 거를 다 보증을 해주겠다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미국에서 이 파생 상품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제기한 그 양반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했을 적에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나 연준장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다 아니다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주저앉혔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고 파생 상품의 위험이 당신이 생각한 것만큼 이거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야 라고 사실은 그때 그 양반 얘기를 제대로만 듣고 이게 문제의 소지도 있구나 라고 그때 검증을 했으면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주변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죄 무시를 했어요. 그러고 중요한 거는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금융위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실은 위기가 터지면은 부실 채권 같은 게 정리되면서 한계 기업이 같이 구조조정이 되고 문제가 있던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 그 다음에 부채 사이클에서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이 되면서 구조조정 자금도 이렇게 같이 돼가지고 경제 체질이 바뀌어야 그게 바람직한데 사실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에 그거를 돈의 힘으로 태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양적 완화가 태어나서 부실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빵꾸난 자리를 돈으로 쏟아부어서 메꿔버린 거지. 그래서 자산 가격을 올린 통해 부실 채권 자체가 다시 살아나면서
부실에 저거를 털고 이게 버젓이 다 통용되는 통에 한계 기업들이 다시 다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했었죠. 그런 거 단호하게 다 책임을 묻고 이제는 그 월가의 금융 시스템의 규제를 다시 강화를 해가지고 체질을 바꾸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말만 그렇게 하고 못했어요. 네, 실제로 볼커 불러서 다시 볼커를 만들기까지는 했었죠. 네, 근데 그것도 나중에 많이 다 완화가 됐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크게 실수한 거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던 그 책임자들을 다시 재기용한 거예요. 그거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무부 장관으로 누구를 픽업했냐 하면 그 티머시 가이트너를 했는데 이 가이트너 자체가 금융위기 때 뉴욕 연준 총재를 하면서 돈을 뿌려냈던 장본인이야. 예. 그걸 사실 개혁할 의사가 있었으면 그런 사람을 재무부 장관에 발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개혁할 만한 인재를 써야 되는데 나중에 그 양반이 인선한 사람들을 보면 책임자들을 보면 죄 월가에서 책임을 물어 마땅한 사람들을 다시 다 기용한 거야. 그러니까 네. 거기서부터 판이 잘못 짜이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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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러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이 하여튼 네. 위기를 초래했지만 네. 그때는 사람들이 경기 확장기, 회복기를 넘어서 확장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동성 장세임에도 사람들이 이제 위험 자산을 선호하기 시작하고 헤지 펀드도 고위험 자산에 이제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사태가 이런 데자뷰를 같이 가져오는데 예. 지금 백신 개발된다. 그 다음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차기 바이든 정권에서는 이제 더 많은 자금이 풀릴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미 그 투자 차원에서는 그걸 땡겨다 쓰면서 네. 주식시장이나 이게 막 올라가는 거거든. 바로 그 당시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 그랬어요. 네. 네. 금리를 인상하는데도 이 그때 경기 확장세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해서 이 고위험 상품권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 헤지펀드도 그렇고 뭐 다른 상업은행들도 그렇고. 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위기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실제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베어스턴스라는 투자은행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선 네. 그 회사가 이제 자회사를 헤지펀드를 2개 갖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다가 이제 망했어.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16억 달러의 이제 구제금융을 투입하게 되는데 그 당시 연준이나 재무부가 베어스턴스가 너무 큰 그 투자은행이 돼서 이 대마불사를 죽일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이거를 합니다. 죽였다가는 이제 망하게 생겼다. 온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막았던 거죠. 오늘은 주로 이제 CDO와 CDS. 사실은 60조까지 CDS를 늘렸다는 것 자체가 참 넌센스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60조 달러인데 어마무시한데 그게 실제로 보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 젓가락 하나 세우고 그 위에 건물 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다가 엄청나게 큰 새로운 세상 도시 하나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 흔들리니까 몽땅 다 무너졌던 게 우리가 이제 CDO와 CDS를 통해서, 그러니까 CDO가 그랬고 CDS를 통해서 그게 더 확대 재생산이 끊임없이 됐고 또 CDS 나름대로 새로운 파생 상품 시장을 크게 만들면서 더 이렇게 근본 대비 약한 취향. 나중에는 그 CDS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고 다 같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곧 그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오늘은 그래서 CDS, CDO,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08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 됐던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그걸 감당 못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자빠지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면이 조금 달라서 또 흥미로운 얘기라서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증시각도의 TV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자, 본격적으로 어떻게 기업들이 자빠지는가에 대한 2008년도 위기의 하이라이트 국면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홍익희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